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쿼드 리더들이 러시아, 중국과의 긴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쿼드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단단해지고 그럴수록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강해집니다. 조지아와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미국 5개 주에서 지금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선거는 트럼프 대 펜스 두 사람의 대리전인 조지아 주지사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 부시 가문의 대결도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원숭이 두창 환자가 나왔습니다. 모기지에 이어 카드 이자율도 상승 중인데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와 무관했던 많은 기업이 정치에 엮이면서 평판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출생률이 2014년 이후 처음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는 없다면서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올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중심으로 모으려는 그 같은 쿼드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일본 국방장관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전투기를 보냈다는 것은 사전에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건 결국은 쿼드라든가 아니면 한국도 참여를 하기로 선언을 한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 이 두 가지를 겨냥을 해서 한 도발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가입국은 아니지만 쿼드 그리고 한국이 참여한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이 프레임워크 경제 틀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프레임 워크니까는요. 이게 바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세계사의 한 중심에 있는 아주 한가운데다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포커스는 러시아인 듯 보이지만 중국이고 그리고 당장은 러시아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편을 먹고 그리고 세계와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민주주의 국가 대 독재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향 이런 국가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헨리 키신저 전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 땅을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 물의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러시아와 중국과 다 연관된 건데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잘 보면서 우리도 대만을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헨리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의 문을 튼 사람입니다. 닉슨 시대에. 그런데 왜 그럼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땅을 내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더 크게 이 일이 번지는 것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하게 단단하게 손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땅을 조금 떼주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는 것이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도 전부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관계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가는 시점에 헨리 키신저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조금 떼줘라.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푸틴과는 20년 동안 서방 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봤는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손을 잡고 악수했고 독일의 앙겔라 머켈 총리도 그랬으며 미국의 아들 부시는 8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잘 된 것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조금 감축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탈레반을 공격할 때 러시아가 어떤 러시아 관할에 들어있는 영공을 미국이 쓸 수 있도록 해줬다던가.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잔잔한 건 해주지만 한 그 독재자의 영토적인 야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서 2008년도에 조지아를 침공한 것을 보고는 아들 그 부시가 그 사람 눈에는 영혼이 없다. 푸틴의 눈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의 그 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 상황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딱 미국 대통령이 돼서 원래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러시아와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력만이 안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전부 뭐 경제적인 게 걸려 있잖아요. 에너지를 비롯해서. 그리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아시아에서 중국과 워낙에 그 경제적인 것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가 함께 간다 하는 것을 축으로 놓고 쿼드라는 것,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력체, 그리고 IPEF라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대만도 중국이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때는 와이프의 이름과 다른 사람도 뭐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 3번 정도를 대통령으로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외교적으로 모호한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하지 마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대만에만 얘기되는 것이겠습니까? 대만뿐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심지어 러시아에는 아주 강한 반대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인도도 중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모아서 미국이 땅적으로는 아시아에 박혀 있지 않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이런 나라들을 모으고 경제적인 협력하고 해서 이 중국과의 그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꼭 뭐 경제적인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군사적으로 이겨야지 된다 이것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의 가치는 민주주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닌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를 손을 잡고 제패하는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일본을 방문할 때는 국무장관이 갔니 갔지 않았느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었느니 아니니 뭐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쿼드에서 쿼드 대표자들이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여기서 중심 지역과 중심 국가가 일본입니다. 당연히 그 할 일이 많은데 국무장관이 일본에 가 있지. 원래 예정에도 없었고 대통령이 취임해서 열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런 나라와 어떻게 정상회담을 합니까?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팀에서는 정말로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만큼 한 것도 무난하게 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저러니 미국 국가가 퍼질 때 가슴에 손을 얹었느니 얹지 않았느니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얼만큼 발을 디딜 것인가. 쿼드에도 이 일본도 반대를 한다고 하고 정식 국가는 지금 미국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하세요 할 때 하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문재인 행정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하고 싶어도 시기를 놓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얼만큼이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쿼드라든가 그 IPEF에 한국이 활동을 하는가 여기에 한국도 포커스를 둬야지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정식 회의가 있는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2박 3일 동안이나 방문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그렇고 한국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기업이 미국이 필요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잘 협조를 해서 뭐 공급망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쌓아가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한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중국은 누르고 하자는 것을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고 한국은 뭐 미국은 미국 원하는 대로 다 한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있지만 미국이 없이 안보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날까지는 한국이 정말 미군 다 철군해도 좋아. 뭐 전략적 자산 무기 이런 거 뭐 필요하면 해준다 안 한다 이런 말을 북한에 대해서 대고 하지 않아도 좋아. 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미국의 뭐 치사하게 말하면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럴 일이지 국내에서 뭐 미국 그 성조기가 뭐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에 손을 댔느니 안 댔느니 미국 국무장관이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정말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초점을 딱 잃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건 그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전투기를 일본 상공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앉아 있을 때 띄웠잖아요.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가 돼서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절대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도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자는 이런 인도 태평양과 관련된 두 개의 이 큰 그 축을 가지고 그 아시아를 방문을 해서 설득을 지금 시키는 거잖아요. 설득이 다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국가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만을 예로 들면은 1971년도에 중국에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엔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아라. 당시에 헨리 키신저였잖아요. 조우 언라인 그 중국 총리가 요구한 게 그거 하나였고 헨리 키신저가 머리를 잘 짜서 리처드 닉슨과 함께 That's okay. 그럼 중국을 유일한 합법 국가로 하기는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49년도에 중국의 공산당이 그 본토를 장악을 하고 장개석 등등이 이제 대만으로 결국은 뭐 패자가 도망친 곳이 대만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좋아하는 것은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과 똑같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의 가치, 세계의 가치, 민주주의로 잘 번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중국 그 옆에 떨어진 섬의 대만을 그렇게 두기를 미국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키신저와 닉슨이 중국과 회담을 하면서 오케이, 중국은 하나의 나라다라고 했지만 애매모호하게 대만에 무기를 주죠. 이것을 또 한국에서는 무기만 팔아먹고 미국은 늘 무기만 팔아먹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대만도 미국의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유사시에 대만이 무기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필요하다면 개입까지 해. 대만도 무기가 있고 미국의 무기, 군사력이 개입을 해.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처럼 함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중국에게 좋겠죠. 러시아에게 좋겠죠. 한국에도 일본에도 좋을 리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워싱턴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만에 이제 무기를 방어용 무기를 주도록 그렇게 했고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본에 가서 개입하겠다 하고는 바로 또 이제 정책이 바뀐 건 아니야. 이거는 외교적인 모호함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의도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무조건 나홀로 갈 수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를 하는 건지
진심인 건지 이 경우는 말실수로 보아지지가 않거든요. 미국, 호주, 인도 이런 일본이 전부 몇 년 동안 중국과 충돌을 해왔었고 중국이 딱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미국이 아니 왜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불장난 치지 마. 중국의 공식 반응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헨리 키신저가 얘기를 했고 헨리 키신저의 주장에 대해서 반의 찬성과 반의 반대가 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단단해지는 것도 원치 않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서방 세계도 지금 여러 이태리까지를 포함을 해서 20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던 무기, 지금까지 보낸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방 세계는 완전히 러시아 공포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도 서방 세계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할 때 믿을 만한 국가의 것만 수입하겠다. 이거 중국은 이래저래 좋은 거예요. 중국 물건을 수입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 끝부분에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이 미국이 어떤 나라에 무기를 팔아먹는다, 뭘 이래라 저래라 한다, 꼭두각시를 시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그러면 그 질서를 미국식으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그런 나라는 적절히 미국에 협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국내의 안보 또 가장 중요한 경제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이 달라도 조금 화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이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헨리 키신저가 땅을 좀 떼고 주고라도 이것을 더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했지만 땅을 조금 떼놓는다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서방 세계 지도자들은 헨리 키신저보다는 훨씬 많이 깊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입니다. 90일이 됐습니다. 90일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선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일단의 마무리가 되겠죠. 그 뒤부터 미국은 열심히 중국과 경쟁을 할 겁니다. 그 발판으로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가동 출발점 딱 우는 뗐습니다.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미국 국민에게 강조를 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미국 각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6월 7일이 되면은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예비선거를 여러분들께 많이 보도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매사추세츠 플로리다에 이어서 또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런 환자가 발견이 돼서 지금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리 중이라고 하고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주 시애틀 그쪽 지역의 보건 담당자도 지금 원숭이 두창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지 된다.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원숭이 천연두잖아요. 이 천연두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이 천연두 백신은 미국보다 다른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제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호주, 캐나다, 벨기에가 이제 21일 격리를 하는 국가고요.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지금 환자가 나왔는데 코비드-19처럼 큰 전염병 유행이 될 것 같진 않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또 이것은 여름이 되면은 또 활발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공통점은 모든 환자들이
원래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원숭이 두창의 발병률이 높은 그런 국가를 방문했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 사람처럼 캐나다를 방문했다던가 그러면 캐나다에서 누군가가 또 원래의 그 두창의 원산지라고 할까요? 근원지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그 방문한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그 탔고요. 아시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격리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미국은 그렇지만 조심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이고 공통점이 이제 그 발생 국가를 방문했다던가 아무튼 해외 여행을 했다던가 하는 사람 외부인과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접 접촉이라도요. 직접은 1차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코비드 19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시작돼서 뭐 중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거나 중국 사람들이 동부 아니면 서부 뭐 공항 사람들 많은 이렇게 코비드 19이 퍼졌었죠. 뭐 지금 코비드 19과 비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 19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연두 어땠습니까?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더 위험하다는 것. 보통 이제 이 코비드 19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성인이 위험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어디 조심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지아, 텍사스, 알칸소 또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엘라바마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네소타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 7개, 6개 정도는 정말로 주목해야지 될 만한 그런 선거거든요. 그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조지아 주지사 선거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를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데이비 폴듀 전 상원의원 상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를 지지를 하는데 이것으로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단호한 결별을 하면서 2024년도 나 마이크 펜스는 신의 부름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겨루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그 같은 선언인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면은요, 이 그 데이비 폴듀 상원 의원의 경우는 밀린다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선거 캠페인 할 때 보면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그 스테이시 에브라함 지난번에 약간의 차로 브라이언 캠프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뭐 거의 될 것으로 확실한 그 스테이시 에브라함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데이비 폴듀라는 전 연방 상원 의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거든요. 뭐 네가 너의 원래의 고향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지아에서의 경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문제점도 얘기하고 무슨 뭐 좋은 점도 얘기하고 하니까 뭐 조지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스콘신에서 태어났고 미시시피에서 살았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는 또 조지아주에서 나왔고 하는 민주당의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죠.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도록 선거 투표 참여율을 굉장히 높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종차별적인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왜 조지아에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데이비 폴드가 많이 밀리고요. 돈에 있어서도 밀리고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했었던 인물 가운데서 그것도 마이크 펜스라는 본인 아래서 굉장한 그 복종적인 부하였었던 마이크 펜스가 지지하는 현 주지사가 이기는 그런 선거 결과를 내일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 차이가 박스뉴스 어제 보니까 뭐 한 30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는 이건 뭐 문제는 이거죠. 폴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를 얻은 것은 조지아주가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그 부정선거 아니었다. 개표도 정확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트럼프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데이비 폴듀를 트럼프가 공식 지지했는데 본인이 지더라도 똑같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 정도로 질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데이비드 폴듀가 질 것으로 보이고 또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역시 그 브래드 레펜스버거 그 총무처 장관도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아니었고 개표도 깨끗했다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지지를 했죠. 조디 하이스라는 하원 의원을 지지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선거도 아주 봐지는데 이것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NFL 선수 허셜 워커를 전 선수죠.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인 리차드 쉘비가 은퇴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의원인 그 모 브룩스를 지지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철회를 한. 왜냐하면 공화당에 은퇴하는 공화당의 의원 이 의석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공화당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다섯 번째는 텍사스주의 28지구 하원의원.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때부터 바이든이냐 무슨 그 버니 샌더스냐 엘리자베스 워렌이냐가 간단하잖아요. 중도냐 바이든처럼 아니면 극좌냐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처럼. 지금 민주당의 텍사스 28지구 하원 의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 자체는 히스패닉계가 많고 사회적으로는 보수가 많죠.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아주 진보적인 도전자가 있습니다. 제시카 시시네로스라는. 제시카 시시네로스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지지를 하고 있고 현 의원은 헨리 콜라 의원은 이민에도 반대하고 낙태에도 반대합니다. 민주당인데도 가장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보수 지역 자체가 그렇고요. 이게 좀 봐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세라 허카비 그 샌더스 전에 아버지도 알칸소 주지사였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번째 올해 아주 힘들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을 수습하느라고 백악관 대변인으로 애썼는데 고향에서 세라 허카비 샌더스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는데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했고 아마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텍사스의 총무처 장관도 중요하죠. 이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슈 다른 거 다 빼고 일단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와 부시 가문의 대결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동생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요. 이 잽 부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들 부시 조지 부시보다 훨씬 괜찮은 인물이다. 괜찮은 정치인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미국에서도 장자 이런 우선 정치계에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부시가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그로써 잽 부시는 사라지고 말았는데 잽 부시의 아들인 그 땅 커미셔너, 텍사스가 땅이 넓으니까 랜드 커미셔너 하면 힘이 좀 있지 않겠어요? 조지 P. 부시가 지금 텍사스의 켄 팩스턴 총무처 장관의 지금 도전자로 나왔거든요. 도전자로 나왔는데 같은 공화당이죠. 예비선거니까. 그런데 텍사스의 총무처 장관이 현직 장관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워낙에 이 사람이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심했고 그 부정부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점도 있고요. 해서 이 선거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는 그 엘라바마 주지사 선거 정도 현직 공화당 주지사 KIB 결선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선거에서 주목이 되고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선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조지아주 하면은 초선이면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이 같은 공화당에서 도전자가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4명 도전자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누를 수가 없어요. 돈 모은 것만 하더라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900만 달러를 모았다면 가장 900만 달러에 가깝게 돈을 많이 모은 후보가 모은 돈이 4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몇십 분의 1.
그 정도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 막 그냥 막 장총을 들고 의사당에 가고 어디 가고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 안 쓰고 뭐 버티고 뭐 이러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중도가 이길까?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이길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에 지지하는 후보는 누가 이기나? 뭐 그 게임은 펜스의 승리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미국을 볼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한 두 가지를 전해드리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기업은 기업만 하고 돈 버는 사람은 돈만 벌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하면 됐다가 이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회사 평판이 나빠집니다. 회사 평판이 나빠지면 보이콧으로 이어져서 회사가 원래의 기본 목표인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죠. 덜 벌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정치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두 가지가 뭐 겹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 유튜브가 좀 전부터 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해서 3배 정도는 올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또 이 안에서 보면은 이 눈금표가 사실은 또 맞거든요. 제가 방송 끝나고 담당자분께 아주 그 자세히 여러분들의 그 밖에서 청취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좋아지려면 약간의 그 어떤 그 고통 분담 같은 것 아니면 약간의 흔들림 같은 것이 있고 난 뒤에 단단해지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볼륨부터 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이자율과 달리 신용카드 이자율은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방 반영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집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비용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융자 받으시는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라는 게 되는데 거의 그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신용카드 금리가 올해 말이 되면은 19% 평균이요. 평균이 19% 약간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대금리가 그 프라임 레이시 올해 말에 한 6% 정도 될 것으로 보거든요. 6%가 그 프라임 레이시면은 그러면 그 크레딧 카드 레이트는 19%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았답니다. 이게 몇 장인가요? 1150만 장. 하기는 저희 집에도 크레딧 카드 이거 받으시겠어요? 하고 늘 편지가 오던데요. 이게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로 많이 바뀌잖아요. 팬데믹 시절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어서 못 썼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 그 우리가 내야지 될 돈이요. 밸런스가 많이 눈금이 밑으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쓰면서 밸런스도 올라가고 크레딧 카드를 새로 만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자율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말이 되면 그렇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크레딧 점수가 나쁘신 분들이 더 심하죠. 이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감안을 이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악시오스와 해리스 여론조사 기구가 매년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순위를 매기는 건데 이 정치적인 분위기와 기업, 이 브랜드의 평판, 이 브랜드가 좋아졌어, 미워졌어 하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원래는 기업이 아주 오랜 동안 이 정치적인 것, 당파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어디가 뭐라고 한다면은 어느 회사가 끼어들어가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 어느 회사는 우린 그 주에서 컨벤션 같은 거 텍사스 안 하겠어요. 조지아에서 안 하겠어요. 소수인종에 관한 여러 가지 차별안 같은 것이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소신이 있는 기업보다 소신 없이 이랬다 저랬다. 소비자들 분위기 보면서
이쪽에 맞췄다 저쪽에 맞췄다 하는 그런 기업의 평판이 많이 낮아지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건 정말로 그 기업과 연관이 되는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 예전엔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안 한다 할 때 이런 기업의 평판이 많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이윤 추구인데 직원들도 뭐라고 하죠. 소비자 뭐라고 하죠. 또 정치. 그 헤드쿼터도 있고 본사도 있고 본사가 아닌 지사도 있는데 그런 그 지역에서 또 뭐 세금 감면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세 군데에 다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즈니 순위는 지난해 37위에서 65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무슨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디즈니가 컨텐츠는 모든 다양함을 포용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조금 개입하고 하는 것이 좀 비겁하게 보였다던가 그런 것이요. 맥도날드는 또 지난해보다 13단계 떨어졌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러시아 쪽에 지금은 다 철수하기로 했지만 맥도날드에 이어서 스타벅스도 완전히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패스트푸드 기업과는 달리 맥도날드가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가 빌딩도 많이 샀어요. 렌트비 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로컬 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미리부터 다른 회사에서 하는 만큼에 맞춰서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지 못했죠. 그래서 엄청 비난받고 결국은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델타는 오히려 2021년 이후에 점수가 좋아졌습니다. 델타는 조지아주에서 투표를 소수인종이 하기 어렵게 하는 이런 법안들 만들고 할 때 우리 아니다. 우리 회사의 그러한 그 사훈 같은 것과 틀리다. 다르다. 이거는 안 맞는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응답자들은 정체성이 분명한 기업을 더 믿는답니다. 요즘엔. 예전에는 무슨 기업이 정치에 참여를 해?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파타고니아래요. 파타고니아 그 운동복 만드는 이 회사는 기후변화 같은 데는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기후변화, 뭐 물건을 만드는 원료도 그렇고. 그러면 공화당에서 싫어해야지 되죠.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파타고니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전 같은 것. 그래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원들 모두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은요. 회사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때 그 회사의 물건을 사주는 손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주는 손님, 직원을 먼저 생각해야지 주주부터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올렸거든요. 마이크.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2021년 미국 출생률이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새로 발표된 질병통제국의 데이터입니다. 코비드-19 초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갈 수 있어도 무서웠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좀 연기했었던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금 바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 출생률은 2014년 이후에 매년 평균 2% 정도는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민이 필요하다니까는요. 근본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는 4%나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지난해에 360만 명 이상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체 인구는 3억 3천만 명입니다. 2020년보다 1% 그 한 해 전보다 1% 늘어난 수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25세 이상 그 모든 연령대 어머니 그 산모의 연령대에서 전부 늘어났고 15살에서 24살 사이의 경우는 줄어들었고 10살에서 14살 사이 그룹의 경우는 거의 동일했고요.
제왕절개율 미국에서 얼만큼이나 되냐면 3분의 1 정도는 되네요. 2020년 31.8%에서 2021년 한 해 뒤에는 조금 늘어난 32.1%인데 그러면 왜 인구가 늘어나는가?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산모의 건강. 산모의 건강하면 산모가 그냥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아주 부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어떠한 헬스케어 시스템이 조금 좋아졌다던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의료기관과 뭐 나와의 여러 가지 관계 또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쉬웠는가 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 무척 중요하겠죠. 경제적인 원인 같은 것 또 미국에서 불임 치료하는 것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출산율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서 별로 뭐 그다지 뭐 활약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해서 동부 지역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S자로 시작된 그 한 지역을 이기면 마리우폴은 지난 주말에 이겼다고 하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그러면은 이제 좀 뭐 승리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는 달리 이 영토를 양보하고 하는 것은 휴전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21살의 그 러시아의 병사,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종신형을 살아야지 되는가. 지금의 법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전범이라고 하지만 또 그 병사는 국가의 부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이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보리스 본다레프라는 러시아에서 20년을 외교관을 했지만 결국은 이 전쟁 때문에 사임하고 만 그런 외교관의 얘기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